추석 아침, 식탁 한쪽에 놓인 빈 접시. 한때는 늘 함께 앉던 자리였죠. 이제는 연락 한 통 없는 형제 자매들. 여러분도 경험해 보셨나요? 피보다 진하다는 가족이 어느 순간 남보다 멀게 느껴지는 순간을, 오늘 우리가 외면해왔던 형제자매 사이의 진짜 이야기 7개의 사연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상은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각색하여 제작되었습니다. 65세 최선자 씨는 막내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어머니의 병수발은 온전히 선자 씨 몫이었죠. 하루 종일 기저귀를 갈아주고 밤새 기침하는 소리에 잠 못 이루는 날들이 3년째 계속됐습니다. 언니와 오빠는 안부 전화 몇 통, 그리고 생활비와 병원비만 보냈습니다. 선자 씨는 그마저도 고맙다며 웃었지만 속으론 얼굴 한번 보면 안 되나 늘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특히 어머니가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그날 밤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형제들에게 전화를 돌렸지만 돌아온 대답은 모두 비슷했죠. 언니, 엄마가 위험해. 당장 병원으로 와줘. 애들 시험 기간이라 못 가겠어. 오빠한테 연락해봐. 오빠에게 전화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사 프로젝트 때문에 못 가겠다며 선자 씨가 대신 결정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어머니의 마지막 순간도 선자 씨 혼자였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선자 씨는 목이 메어 말했죠. 이제라도 우리 명절엔 얼굴 좀 보자. 엄마가 제일 원하신 일이잖아. 그래, 꼭 그러자. 잊지 말자. 하지만 그게 마지막 약속이었습니다. 49제를 넘기고 일주기를 넘기고 형제는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설에도 추석에도 제사에도 성묘도 혼자 다녀와야 했습니다. 더욱 충격적이었던 건 어머니가 남긴 부동산 상속 문제가 불거졌을 때였습니다. 그동안 연락도 없던 형제들이 갑자기 나타났죠. 3년간의 병수발, 장례 비용은 묻지 않더니 재산 이야기만 나오자 하루 만에 달려왔습니다. 빈 상 위엔 접시 2개만 올랐습니다. 어머니 앞 하나, 자신 앞 하나,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부모님이야말로 형제를 묶던 마지막 끈이었다는 사실을요. 59세 이숙 씨는 두 동생의 뒷바라지를 위해 자신의 결혼도 3년이나 미뤘습니다. 등록금, 군대 용돈, 결혼 자금까지 내가 누나니까 하는 마음 하나로 버텼죠. 특히 막내 동생 결혼할 때는 전세금 3천만 원을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가 결혼한 이후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명절마다 들려오는 말은 똑같았습니다. 아내가 좀 힘들어서, 처가 쪽에 급한 일이 생겨서. 아버지가 심근경색으로 쓰러졌을 때의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숙 씨만 병실을 지켰습니다. 동생들은 늘 내일은 꼭 갈게라는 말만 남겼죠. 결국 아버지 수술 동의서도 이숙 씨가 혼자 써야 했습니다. 더 가슴 아픈 건 아버지가 회복된 후였습니다. 애들은 왜 안 와? 바쁜가? 라고 묻는 아버지를 속일 수밖에 없었거든요. 한 번은 참다 못해 막내에게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전세금도 안 갚고 아버지 아플 때도 안 오고. 그런데 돌아온 대답은 더욱 실망스러웠습니다. 누나가 언제부터 이렇게 속 좁아졌어? 결혼하고 나니까 할 말이 많아졌네. 자신이 결혼해서 생긴 변화가 아니라 동생들이 달라진 건데 오히려 자신을 탓하더군요. 그제야 느꼈습니다. 나는 이제 집안의 누나가 아니라 그냥 친척일 뿐이구나. 더욱 서러웠던 건 동생들의 아내들과의 관계였습니다. 명절에 가끔 만나면 언니는 애도 없으시니까 여유로우시겠어요. 우리는 양가 부모님 다 챙겨야 해서 정말 힘들어요 라며 마치 자신만 편하게 산다는 식으로 말하는 거였죠. 가족사회학자들은 이것을 가족경계의 재편성이라 부릅니다. 결혼과 동시에 원가족은 뒤로 밀리고 신가족이 우선순위가 되는 현상. 그게 자연스럽다 해도 남겨진 쪽의 서운함은 깊어만 갔습니다. 64세 윤선자 씨는 언니와 어릴 때부터 찰떡같이 지냈습니다. 10살 차이 나는 자매였지만 언니는 선자 씨를 끔찍이 아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며 삶의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언니는 의사와 결혼해 강남 아파트에 살며 여유로운 삶을 누렸고
선자 씨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서 작은 반찬 가게를 꾸려가는 삶이었습니다. 처음엔 언니가 많이 도와줬습니다. 장사 초기에 자금도 빌려주고 명절마다 용돈도 챙겨줬죠. 하지만 점점 언니의 말들이 부담스럽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막내는 영어 캠프 다녀왔어. 캐나다로. 너도 가게만 하지 말고 뭔가 배워봐 같은 말들이었죠. 선의로 하는 말이었지만 선자 씨에겐 자꾸 비교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명절 때 모이면 더욱 심해졌습니다. 우리는 이번 휴가 때 제주도 펜션 잡았어. 너도 같이 갈래? 라고 할 때마다 나는 가게 비울 수 없어 라고 대답해야 했죠. 그러면 언니는 이틀만 문 닫아도 단골들이 다른 데로 가버려. 라는 현실적인 대답에 그러니까 내가 그 가게 정리하고 다른 일 해보라는 거야. 라며 또 다른 조언을 했습니다. 관심으로 들리던 말이 어느새 간섭으로 비교로 들렸습니다. 위축감이 쌓였고 결국 명절 모임조차 피하게 됐습니다. 한 번은 언니가 직접 찾아왔습니다. 왜 요즘 연락도 안 하고 모임도 안 와라고 물었을 때 선자 씨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언니는 좋겠어. 걱정 없이 살아서. 그러자 언니는 나도 걱정 많아. 돈 있다고 걱정 없는 게 아니야 라고 했지만 선자 씨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그래도 언니는 선택할 수 있잖아. 나는 선택의 여지가 없어. 그 대화 이후로 두 자매는 몇 달간 연락을 끊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선자 씨의 딸이 결혼을 앞두고 한 말에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엄마, 큰이모가 엄마 음식 솜씨 자랑 엄청 하시더라고요. 자기는 요리 못한다면서 엄마가 부럽다고 하시던데? 그제야 알았습니다. 언니는 자신을 무시하거나 비교한 게 아니라 나름대로 인정하고 있었던 거였죠. 자신만 위축되어 있었던 겁니다. 70세의 박기영 씨는 평생 형 역할을 자처해 왔습니다. 동생의 대학 등록금, 결혼자금, 사업자금, 전세금까지 형이니까라는 책임감 하나로 30년을 버텼습니다. 그런데 동생에게서 연락이 오는 건 꼭 필요할 때뿐이었습니다. 안부 인사는 1년에 한두 번, 하지만 돈 이야기가 나오면 바로 전화가 왔죠. 매번 형밖에 의지할 사람 없어 라는 말과 함께 더욱 화가 났던 건 동생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우연히 들었을 때였습니다. 우리 형은 돈이 많아서 좋겠어. 나는 그냥 물어보기만 하면 돼. 형이 성공한 건 내가 뒷바라지 잘해서기도 하고라고 말하는 걸 들었을 때 기영 씨는 깨달았습니다. 나는 형이 아니라 비상금이구나. 특히 아내가 암 수술을 받을 때의 일이 결정적이었습니다. 병원비가 많이 나와서 기영 씨가 경제적으로 힘들 때였죠. 그런데도 동생은 형이 나보다는 여유롭잖아 라며 또 돈을 요구했습니다. 결국 아내 수술비 일부를 동생에게 빌려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동생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족들과 비싼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이었거든요. 결국 그는 다음번에 동생이 다시 돈을 요구했을 때 단호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안 되겠다. 돈 때문이 아니라 마음이 그렇다. 몇 달간 연락이 끊겼습니다. 기영 씨는 처음엔 섭섭했지만 점차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런데 그해 설날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동생이 빈손이 아닌 김치와 송편, 그리고 아내가 좋아하는 한약을 들고 찾아온 거였습니다. 형, 이번엔 아무것도 부탁 안 해.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왔어. 그동안 내가 너무 철없었나 봐. 비로소 형제 사이에 조금의 균형이 찾아왔습니다. 69세 정성자 씨는 언니와 한때 매일 통화했습니다. 73세인 언니와는 4살 차이로 어릴 때부터 자매처럼 지냈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대화는 점점 어긋나기 시작했습니다. 성자 씨가 나 요즘 수영 배우기 시작했어 라고 하면 언니는 나이 들어 뭔 운동이야? 그럴 시간에 밑반찬이나 더 해놔 라고 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은행 업무 보는 법 배웠어 라고 하면 그런 거 왜 배워? 복잡하게 은행 직접 가면 되는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습니다. 성자 씨는 새로운 것을 시도할 때마다 언니로부터 부정적인 반응만 돌아왔습니다. 특히 남편을 먼저 보낸 후 성자 씨가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려 할 때마다 언니의 잔소리는 심해졌습니다. 혼자 경주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 미쳤어? 혼자 여행을 다니다니. 무슨 일 생기면 어떡해라며 걱정을 했습니다. 성자 씨가 여행사에서 시니어 프로그램 있어서 안전하게 다녀왔어라고 해도 그래도 그런 건 자식들하고 같이 가야지. 혼자 돌아다니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어? 라는 반응이었죠.
결국 성자 씨는 전화를 피하게 되었습니다. 언니와 통화할 때마다 기분이 상했거든요. 한 번은 성자 씨가 우울증 진단을 받고 상담을 받기 시작했다고 털어놨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상담? 그런 데 가서 뭘 해? 돈만 나가지. 정신과는 다르지. 우리 때는 그런 거 없이도 다 살았어 라는 반응이었습니다. 결국 성자 씨는 언니와의 대화를 포기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몇 개월 후 상담사의 조언으로 다른 방법을 시도해 봤습니다. 기대치를 낮추는 것이었죠. 깊은 대화 대신 안부만 길게 말하려 하지 않고 그냥 짧게 언니의 반응을 바꾸려 하지 않고 그냥 받아들이기. 짧은 대화였지만 서로 상처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오히려 대화가 편해졌습니다. 성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모든 사람과 깊은 교감을 나눌 필요는 없구나. 언니는 언니대로, 나는 나대로 살아가면 되는 거야. 62세 김영희 씨에게는 3년 늦게 태어난 동생 영자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영자는 예쁘고 똑똑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독차지했죠. 영희 씨는 늘 언니가 양보해라, 동생은 어리니까라는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성인이 된 후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영자는 좋은 대학을 나와 대기업에 취직했고 영희 씨는 고졸로 작은 회사에 다녔습니다. 부모님은 늘 영자는 정말 자랑스러워. 영희야, 너도 영자 좀 본받아라 라고 말씀하셨죠?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자는 의사와 결혼해 큰 결혼식을 올렸고 영희 씨는 평범한 회사원과 소박하게 혼인신고만 했습니다. 아이를 낳았을 때도 차이가 났습니다. 영자의 아들은 공부를 잘해 서울대에 갔고 영희 씨의 아들은 평범한 대학에 갔습니다. 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우리 영자 아들이 서울대 의대에 합격했어요 라고 자랑할 때 영희 씨 아들에 대해서는 영희 아들은 뭐 그냥 대학 갔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영희 씨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의 아들도 충분히 자랑스러운데 어머니에게는 그저 그냥이었으니까요.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도 이런 차이는 계속됐습니다. 상속받은 부동산도 영자가 더 큰 몫을 차지했습니다. 영자는 부모님이 내 교육에 더 많이 투자하셨으니까 이 정도는 당연한 거 아닌가? 라고 했죠. 더욱 힘들었던 건 명절 때마다 친척들이 하는 말이었습니다. 영자는 정말 성공했구나. 영희도 자랑스럽겠어 라고 할 때마다 겉으로는 웃으면서 대답했지만 속으론 나는 실패작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감정은 영자와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영자가 좋은 소식을 전할 때마다 영희 씨는 진심으로 축하하기 어려웠습니다. 영자는 언니의 차가운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은 늘 언니를 존경하고 따랐다고 생각했거든요. 영희 씨는 60대가 되어서야 상담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야 자신의 감정을 정확히 마주할 수 있었죠. 저는 동생을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부럽고 서럽고 그래요 라고 털어놨을 때 상담사는 그런 감정을 갖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오랫동안 비교당하며 자란 상처가 있으니까요 라고 말해줬습니다. 상담을 받으면서 영희 씨는 용기를 내어 영자에게 솔직한 마음을 털어놨습니다. 영자야, 언니가 솔직히 말할게. 나는 평생 너와 비교당하며 살아서 마음이 힘들었어. 언니, 나는 언니가 그런 마음인 줄 몰랐어. 나는 오히려 언니가 부러웠어. 두 자매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 몰랐던 마음을 처음으로 나누면서 조금씩 가까워질 수 있었죠. 67세 조명숙 씨에게는 오빠와 남동생이 있습니다. 5년 전 어머니가 치매 진단을 받으면서 가족들의 진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처음엔 형제들이 모여 의논했습니다. 엄마 요양원에 모실까? 아직 초기니까 집에서 돌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도와야지 하면서 모두가 함께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명숙 씨만 퇴직을 하고 어머니 간병에 매달렸습니다. 밤새 어머니가 돌아다니는 걸 막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식사를 도와드리는 일상.
3개월이 지나자 명숙 씨는 몸과 마음이 모두 지쳤습니다. 도움을 요청해도 오빠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대신 요양보호사 비용 보낼게라고 했고, 동생은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아내가 반대해서라며 누나가 제일 한가하니까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더 힘든 건 어머니의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을 때였습니다. 어머니가 명숙 씨를 알아보지 못하고 때리기 시작한 거였죠. 너 누구야? 왜 남의 집에 들어와 있어라며 명숙 씨를 밀치고 소리를 지를 때마다 명숙 씨의 마음은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 일이 있은 다음 날 형제들에게 긴급히 연락했습니다. 진짜 한계야. 엄마가 날 때리고 물어뜯어. 나 혼자서는 정말 못하겠어 라고 호소했지만 오빠는 그럼 요양원 알아봐야겠네 라고 했고, 동생은 우리도 가정이 있는 걸? 아내들이 이해를 못해라고 했습니다. 결국 명숙 씨는 울면서 소리쳤습니다. 내가 딸이라서? 내가 시집 안 멀리 가서? 그래서 내가 다 감당해야 한다는 거야?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더욱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오빠가 어머니 명의의 부동산을 몰래 처분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였죠. 어차피 요양원비 들어갈 텐데 미리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라는 오빠의 말에 명숙 씨는 분노를 감출 수 없었습니다. 결국 어머니를 요양원에 모시게 됐습니다. 그런데 요양원비 분담 문제로 또 다른 갈등이 생겼습니다. 오빠는 요양원비는 3등분 하자고 했지만 명숙 씨가 그동안 내가 쓴 간병비는? 라고 하자 동생은 그건 누나가 자발적으로 한 거잖아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후 어머니가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장에서 형제들은 마치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상주 역할을 했습니다. 조문객들이 형제들이 효자셨네요 라고 말할 때마다 명숙 씨는 씁쓸한 웃음만 지을 수 있었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형제들은 유산 분할 이야기만 했습니다. 어머니를 그리워하거나 추모하는 말은 없었죠. 이제 정말 끝났네. 다들 고생했어라는 동생의 말에 명숙 씨는 고생했다고? 너희가 뭘 고생했어? 라고 되물었지만 이제 그만하자. 다 지난 일이야 라는 대답만 돌아왔습니다. 명숙 씨는 그날 이후로 형제들과 연락을 끊었습니다. 이런 형제라면 없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렇게 멀어진 형제 자매들에게는 정말 화해의 기회가 없는 걸까요? 맨 앞에서 만났던 첫 번째, 최선자 씨의 이야기를 다시 들어보겠습니다. 3년 전 선자 씨는 큰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먼저 연락해보자. 자존심 상해서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어. 추석을 앞두고 언니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 추석에 우리 집으로 올래? 언니는 갑작스러운 연락에 당황했지만 그냥 엄마가 그렇게 원하셨잖아. 우리가 모이는 거라는 선자 씨의 말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오빠에게도 같은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엔 모두 망설였지만 결국 5년 만에 형제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렇게 모이니까 엄마 생각이 많이 나네. 그동안 서로 서운했던 것들 이제 그만하자. 우리밖에 없잖아. 그날 밤 형제들은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언니는 선자야 미안해. 그동안 너에게만 맡겨두고 오빠는 나도 미안하다. 바쁘다는 핑계로라며 진심 어린 사과를 했습니다. 박기영 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생과의 관계가 회복된 후 그는 형제라고 해서 무조건 참아야 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솔직하게 말할 때 오히려 관계가 좋아지더라고라고 말했습니다. 이숙 씨도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막내 동생에게 직접 찾아가서 이야기했죠. 우리 이제 나이도 들었는데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나도 소원했던 마음이 있지만 내 입장도 이해해. 하지만 명절에 한 번씩은 얼굴이라도 보자. 형제 자매는 참으로 복잡하고 묘한 관계입니다. 어린 시절 함께 자란 기억들, 부모님의 사랑을 두고 경쟁했던 순간들,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온 시간들.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부모님이 떠나면 모일 이유가 사라지고 결혼하면 서로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사는 모습이 달라지면 위축감이 생기고 필요할 때만 찾으면 상처가 남고
대화마저 어긋나면 남보다 더 먼 타인이 되기도 한다는 것을, 그리고 질투와 원망이 쌓이고 부모님 돌봄을 둘러싸고 갈등이 깊어지면 결국 혈연이라는 끝마저 끊어지기도 한다는 것을,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러운 일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전국 어디선가 형제 자매 때문에 가슴 아파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왜 우리는 이렇게 됐을까? 정말 회복할 방법이 없을까? 이대로 끝내는 게 맞을까? 그런 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때로는 먼저 손을 내미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상대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때로는 과거를 내려놓고 현재에 집중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건 형제 자매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걸 참거나 포기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경계를 설정하고 솔직한 대화를 나누고 서로 다른 삶을 인정하며 그래도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작은 연결고리라도 유지해 나가는 것, 그것이 나이든 형제 자매가 할 수 있는 최선이 아닐까요? 명절 아침 빈 접시를 바라볼 때, 길을 걷다 문득 그 얼굴이 떠오를 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 남는 건 형제 자매라는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아직도 당신 마음에 작은 떨림을 준다면, 그 이름이 아직도 당신을 슬프게 만든다면 그것은 아직도 희망이 있다는 뜻이 아닐까요? 여러분은 지금 그 빈 접시를 그냥 빈 채로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채워보시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오늘이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당신의 형제 자매는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